안녕하세요. 새내기 구독자인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간혹 사람이 완전 다른 타인을 만나서 친해지는 게 신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사람은 제각기 정말 조금씩은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걸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저는 새삼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들끼리 아니면 다른 점에 끌려서 가까워질 사람과 또 멀어질 사람, 그리고 평생 상종도 안 할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정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나하고 정말 잘 맞겠다. 아니면 정말 나랑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 스타일이다. 라고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느낌이 맞을 때가 있는데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정말 한 치 앞도 예상을 못할 정도로 중구난방인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여 년 길지도 그렇다고 완전 짧지도 않은 제 인생에서 그런 관계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학창 시절 동아리 활동의 영향으로 어른이 됐을 때 바로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해서 제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인 빵집에 취업을 했고요. 원래 좋아하던 일이 직업이 되면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넌덜머리가 난다던데 일이 힘들긴 했어도 고소한 버터 향과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나는 갓 구운 빵 냄새와 살살 녹다가 굳어서 한층 더 달콤해지는 캐러멜 냄새를 맡으면 그래, 내가 이 냄새 맡으면서 돈 벌려고 이 일을 선택했지 했어요. 그렇게 5년 정도 경력을 쌓다가 정말 좋은 기회로 개인 베이커리에 이직 제의를 받아서 직장을 옮겼어요. 대규모 체인점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이고 높은 연봉을 제의해 주셨기에 감사히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그곳 사장님께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그렇게 참석한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에 사장님 남편분께서 와준 지인들에게 고맙다고 뒤풀이를 할 수 있도록 식당을 예약해 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참석한 뒤풀이에서 신랑 측 손님 중 하나였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윤 씨, 제빵사시구나. 어쩐지 가까이 갔을 때 달콤한 향이 났어요. 아, 설마 결혼식 오기 전에도 빵을 만들었을까요? 현재 씨 진짜 말씀 재밌게 하신다. 말도 잘하고 유머러스한 남자와 그때는 다들 흥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정말 실없는 소리만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나윤 씨, 그날 현재 씨랑 친해졌다며? 현재 씨가 남편 대학 후배거든. 근데 남편한테 바로 나윤 씨 얘기했대. 소개시켜 달라고. 나윤 씨는 생각 없어? 현재 씨 진짜 괜찮은데. 지금 증권회사 다니고 나윤 씨보다 한 3살인가 많을 거야. 그때 봐서 알겠지만 외모도 나쁘지 않았지? 남자답고.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한번 고민해봐. 매장에서 사장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예쁘게 하고 예의 바른 남자 스타일에 끌리는데 그날 만난 그 남자가 딱 그랬던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사장님과 사장님 남편분의 주선으로 다시 한번 그 남자를 만나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남자는 참 말 한 번으로 열량빚,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가끔 짜증이 나면 말이 거칠고 어쩔 때는 정말 쌍스러운 말도 내뱉는데 남자는 제 앞에서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기분이 나빠도 그저 침착하게 본인의 감정을 나열하고 끝이었죠. 그렇다고 말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동기들 중에 가장 승진이 빠를 정도로 성실했어요. 남자와 저는 2년간의 연애를 했고 다음 해 봄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저희 집은 도배 일을 하는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무뚝뚝한 동생, 이렇게 단란한 4인 가족인데 남편은 3남 1녀가 있는 대가족의 일원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묵묵히 정년을 마치시고 퇴직 후에 놀면 몸도 머리도 굳는다고 종종 대리기사 일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10년이 넘은 추어탕집을 운영하셨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주버님과 의사인 서방님, 지방에서 자리를 잡은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지방으로 대학을 간 후 아예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남매들 사이가 참 좋았어요. 이런 화목하고 북적이는 대가족의 일원이 되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남편과의 결혼 후에 얻은 게 있다면 바로 어렸을 적부터 그토록 원했던 자매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3년 전에 먼저 결혼식을 올리셨는데 제 형님이 되는 분이 저와 동갑인 거예요. 그래도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있기에 만나자마자 바로 형님, 형님하고 부르며 존칭과 존댓말을 썼었죠. 근데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에 다녀온 후에 바로 시어머니 생신이셔서 다 같이 시댁에 모였었거든요. 식사 전에 주방에서 음식을 푸고 있는데 형님이 제 옆으로 가만히 와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동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형님 동서 사이이긴 해도 동갑이잖아. 네, 그렇죠. 솔직히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빈틈없이 지키는 것도 좀 웃기고 우리 둘만 있을 때는 그냥 친구처럼 이름 부르고 말 놓는 거 어때? 그냥 이렇게 어른들 있으실 때나 존칭 쓰고 우리끼리만 있을 때는 편하게 하자. 어? 그래야 더 빨리 친해지지. 솔직히 먼저 선뜻 이야기를 꺼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동갑내기 형님에게 존칭을 쓰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늘 친구 같은 자매를 원했거든요. 그런 제게 형님이 먼저 편하게 지내고 빨리 친해지자는 말을 해주니 너무 기뻤죠. 형님은 그날도 제가 시어머니 생신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갔는데 한 입 먹고는 너무 맛있다. 진짜 본인이 소문난 케이크 맛집 케이크는 다 먹어봤는데 동서가 만든 케이크가 제일 맛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저희는 집도 차 타고 20분 거리로 멀지 않아서 서로 집을 왕래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둘이서만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할인권이 생겨서 둘이서 호캉스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룸 서비스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제가 형님에게 어떻게 먼저 말 놓자는 말을 해줄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형님은 좀 쓸쓸한 얼굴로 이런 대답을 했어요. 쓸쓸하긴 하지만 결혼하면 진짜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멀어지게 되잖아. 나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더라고. 미혼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기혼인 친구들도 다 본인 인생 살기 바빠져서 안부 인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족들한테 더 기대게 되는데 남편이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되긴 좀 어렵잖아.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같은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나윤이 네가 우리 가족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나윤이 너하고는 그냥 형님 동서 사이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 가까운 자매 사이처럼 돈독해지고 싶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공감도 되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어요. 물론 가족은 누구보다 제게 가까운 존재지만 가족이 채워주지 못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걸 친구들이 해주는 거고요. 근데 저는 형님과 자매 같은 친구, 친구 같은 형님 동서 사이가 되면서 가족과 친구의 역할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먼저 이렇게 편하고 뜻깊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서방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드디어 제게도 동서가 생기고 형님에게 받은 내리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진한 생각은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처음 남편에게 서방님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좀 주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 딱히 없나 봐. 건물주 딸이래.
뭐 딱히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생활한다던데?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진짜 주님 다음에 건물주님이네 라고 말했어요. 뭐 돈 걱정 없으면 직업 같은 걸 딱히 안정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동서하고는 시댁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나 상견 내에서 만난 게 아니라 서방님이 따로 아주버님 부부와 저희 부부를 불러 마련한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동서의 첫인상은 좀 잘 먹고 산 고양이 같았네요. 살집이 조금 있고 새초롬한 고양이상이었거든요. 첫 만남이라서 저도 형님도 또 한 명의 동지를 얻었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고 동서도 굉장히 친절해 보였어요. 동서가 제가 축하의 의미로 제가 만들어 온 컵케이크와 마카롱을 받고 한 말이 없었다면 말이죠. 아, 형님, 파티쉐라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모양도 그렇고 그럴듯하네요. 그럴듯? 방금 그럴듯이라고 한 거 들으셨나요? 이제 경력이 10여 년이 훌쩍 지난 제빵사인 제게 모양이 그럴듯하다는 말을 하다니 좀 황당했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는 제가 건넨 선물 박스를 닫고 본인이 앉은 의자 아래 발 옆에 두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본인이 가본 럭셔리하고 비싼 호텔 베이커리와 한남동의 고급 디저트 카페 얘기를 하더군요. 그날부로 제게 동서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죠. 하지만 단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종종 저와 형님이 만나는 자리에 동서도 불렀어요. 근데 동서는 시간이 안 된다, 선약이 있다, 병원 예약이 있다, 치과 가는 날, 운동 가는 날이다 등등 참 다양한 이유로 저와 형님의 제안을 거절하더군요. 동서가 뻔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뭐 바쁘면 어쩔 수 없긴 하죠. 근데 빈정이 상했던 건 매일같이 올라오는 동서의 SNS 사진이었어요. 동서는 호텔 라운지에서 본인의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필라테스 수업을 듣는 사진, 백화점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한강에 가서 맥주를 먹는 사진, 또 전시회에 간 사진 등등 매일같이 밖으로 놀러 다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놀러 다니는 시간들은 많지만 저와 형님에게 내어줄 시간은 없다는 거죠. 저와 형님이 아무리 동서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동서는 스스로 고립되는 걸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 시댁에서 마주쳐도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불쑥 저와 형님에게 본인 손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의 손, 아니 정확히 손톱에는 아주 길고 화려한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죠. 형님들, 제가 이거 한지 얼마 안 돼서 음식은 못할 것 같아요. 괜히 이 손으로 음식했다가 벗겨져서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음식을 하기 싫으면 음식에는 재주가 없다, 다른 일을 하겠다라던가, 아예 오지를 말던가, 아주 계획적으로 네일 아트까지 받아와서 저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 설거지하면 되겠다. 설거지하면 그게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잖아. 네? 아, 그럼 얼마 안 된 네일 아트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지. 동서, 내 남편이나 아주버님은 전 부치고 시아버지랑 서방님은 상이라도 차리고 청소라도 해. 어머님이랑 나랑 형님은 주방에서 다른 음식 준비하고 가족들 다 같이 뭐 하나씩은 다 하는데 동서만 그냥 있게? 뭐 말리진 않겠는데 민망하지 않겠어? 동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리고 다음에는 괜히 이런 거 받아올 필요 없이 일하기 싫으면 일하기 싫다고 해. 이게 무슨 시간 낭비, 돈 낭비야? 그날 동서는 뚱한 얼굴로 식사 후 쌓인 설거지를 했습니다. 중간에 서방님이 가서 대신 해주긴 했지만 정말 그 잠깐 설거지한 게 분이 안 풀렸나 봐요. 주방에서 나오면서 저를 빤히 째려보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 후 동서의 행동이었네요. 오히려 본인이 자진해서 저와 형님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거면서 아주 본인이 피해자라고 서방님께 우는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아주버님, 서방님은 야구 시즌에 다 같이 야구장에 갔다가 술자리를 갔거든요. 그날도 주말에 형제들과의 돈독한 우애를 야구 배트로 다지기 위해 나갔었죠. 근데 생각보다 일찍 집에 온 남편의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원래 12시 넘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오잖아. 아, 이제 그 자식이 열받게서 그냥 왔어. 내가 아직도 열불이 나서 진짜. 남편이 일찍 들어온 이유는 다름 아닌 서방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남편은 분을 사귀는 것처럼 한참을 씩씩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야구를 보고 나서 늘 가는 단골집에 갔는데 술이 조금 들어간 서방님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는 겁니다. 형, 형수님 성질 좀 어떻게 하라고 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형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동서를 부려먹어.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윤이가 뭘 어쨌는데. 형수님이 우리 정의를 부려먹는다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짓 하는 게 아니라 형수님이 형님 짓 한다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쉴 생각하지 말라고 뭐든 하라고 잡들이 한다는 거야. 큰형도 마찬가지야. 큰 형수님도 왜 작은 형수랑 짝짝꿍해서 정의를 왕따시키는 건데 이게 말이 돼? 지금이 도대체 몇 년도야? 네가 네 와이프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나윤이가 재수 씨한테 설거지하면 된다고 한 거? 그거 네 와이프가 괜히 일 안 하려고 꾀부리다가 지 발등 찍은 거야. 그리고 재수 씨가 그 후로 뭐 한 거 있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선물로 때우잖아. 어머니 생신이든 아버지 생신이든. 너 건물주 딸인 아내 둬서 처갓집 기둥. 아니 건물에 절하면서 사는 거 잘 아는데 너나 재수 씨나 좀 작작해. 명절만 되면 처가 간다고 몇 시간 본가 있지도 않은 게 뭘 잘했다고 형 와이프를 어떻게 하라 말아야? 그래, 희재 너 진짜 요새 너무하지 않냐? 아버지 대리일 하다가 접촉사고로 잠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너 장모님이랑 먼저 저녁 약속했다고 안 왔잖아. 아니야?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서방님이 2대1의 말다툼이 시작이 됐고 남편은 서방님에게 그렇게 건물주 딸 마누라가 소중하면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던가. 너 의사라고 건방 떠는 것도 꼴 보기 싫었는데 네가 그렇게 네 형들을 무시하니 네 마누라도 형님들 무시하지. 야, 너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네요. 아니 누가 왕따를 시켜요? 누가? 먼저 자발적으로 왕따를 택한 인간이 대체 어느 장단을 맞추라고 지 남편한테 말해서 형제들 이간질을 시키나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라도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는데 지 서운한 것만 알고 전달하는 사람한테 말해봤자 지 잘못을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서방님이 저희 부부나 아주버님 부부에게 사과를 전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떴어요. 형제들 사이가 점점 소원해질수록 서방님은 저희 집안 행사나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서방님의 처가가 우선이었어요. 그러니 더 나아지긴커녕 점점 더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동서는 보란 듯이 아나무인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도 아이를 낳고 동서도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는 딸을 그리고 동서는 반년 뒤에 아들을 낳았죠. 진짜 아직까지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은 저와 동서의 첫 아이들이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어요. 동서는 늘 입이 마르게 조기 교육의 중요성과 유치원 때부터 사람 앞날이 바뀐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 역시나 아들을 사립 유치원이나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이리저리 정보를 얻고 연줄을 쌓고 다녔죠.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영어부터 들이밀어서 가르쳤고요. 동서의 가방에는 늘 영어 단어 카드가 있었고 그맘때쯤 그걸로 아들과 그림을 보고 영어 단어를 맞추는 걸 사람들 앞에서 주구장창했어요. 하루는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 시아버지의 제안으로 다 같이 한식집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동서가 제 맞은편에 조카와 함께 앉았는데 또 어김없이 카드를 꺼내서 조카와 영어 단어 맞추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딸이 맞은편에서 그걸 빤히 보더니 사과가 그려져 있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외쳤습니다. 애플! 어? 소영이도 영어 할 줄 아네. 대단하다. 너도 소영이한테 영어 가르치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어디 TV 광고에서 본 거 기억하는 걸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 딸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돌아갔고 그걸 보던 동서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영어 유치원 입학을 앞둔 조카에게 쏠렸던 관심이 제 딸에게 돌아갔으니 불만이었던 거죠. 갑자기 얼룩말이 그려져 있는 단어를 제 딸에게 보여주더니 이러는 겁니다. 소영아, 이건 영어로 뭔 줄 알아? 성준아, 이건 영어로 뭐지? 지브라. 엑셀런. 소영아, 이건 지브라라고 하는 거야. 지브라. 소영이도 영어 유치원 가고 싶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Right? Do you understand? 근데 아마 지브라를 모르는 애는 안 받아줄 것 같네. 분명 저희 가족은 한식을 먹으러 갔는데 혼자 기름진 양식을 먹은 건지 갑자기 혀에 기름칠을 잔뜩 하고는 제 딸 앞에서 아주 오만하게 영어를 남발하는 동서. 기가 차고 솔직히 안쓰럽기까지 하더군요. 제 딸은 영어 유치원에 갈 계획도 없는데 마치 영어 유치원에 가는 조카를 부러워하기라도 하는 듯 말이죠. 저는 그 꼴을 가만히 보다가 딸에게 말했어요. 딸, 오늘 영어 공부한 김에 이것도 배우자. 밥상머리에서 밥 안 먹고 다른 짓 하다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 무례하다라고 해. 엄마가 가족들끼리 밥 먹는데 소영이가 밥 안 먹고 TV 앞에 가서 있으면 그건 무례한 짓이야. 라고 하잖아. 그치? 어. 그리고 무례하다는 영어로 루드라고 해. 루드. 따라해봐. 루드. 맞았어. 이제 안 잊어버리게 시험해보자. 뭐가 좋을까? 앞에 있는 작은 엄마한테 해볼까? 작은 엄마한테 해봐. You, rude. You, rude. 제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당신 무례하다라고 영어로 말을 하니 동서의 표정이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저 귀엽다, 잘한다라고 했지만 동서는 약이 바짝 올라서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어요. 또 조카가 제가 만든 쿠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만 보면 작은 엄마 과자 주세요 할 정도로 아주 좋아했어요. 제가 동서를 미워하지 조카까지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늘 가방에 딸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수제 쿠키를 손에 쥐어줬죠. 그날도 저를 보자마자 쿠키를 찾는 조카에게 과자를 주려고 하는데 동서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형님, 과자 주지 마세요. 성준이한테 요새 유기농 음식만 먹이고 있거든요. 일찍 먹는 걸 관리해야 소화 비만도 피하고 몸 체질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좀 꼴값이다 했지만 본인 아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야 뭐 상관없죠. 근데 그때부터 조카의 생떼가 시작이 됐어요. 쿠키가 먹고 싶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동서가 나중에 백화점 가서 유기농 과자를 사주겠다 달래도 조카는 듣지 않고 울어제꼈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제 딸과 자리를 피했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동서가 조용히 제게 오더니 눈도 못 마주치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형님, 혹시 쿠키 좀 남았어요? 성준이가 포기를 안 해서. 웃긴 소리지만 그때 다시 한번 제빵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한번 치고 동서에게 마지막 남은 쿠키를 건넸고 동서는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두 손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러다 그렇게 지만 잘났고 저와 형님에게 선을 딱딱 긋던 동서가 바뀌게 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루는 제 딸과 조카의 인형이 뒤바뀌게 된 걸 발견했거든요. 똑같이 코끼리 모양의 인형이긴 했는데 다른 인형이긴 했어요. 저번에 시댁에서 만나서 서로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서에게서 조카가 그 인형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동서네 집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인형을 교환해서 다시 오기로 했죠. 근데 동서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님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봤죠. 내가 오는 걸 빤히 알면서 외출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선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거실 한복판에 동서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엎드려 있는 동서를 바로 눕혀서 깨웠고 동서가 식은땀만 흘리면서 의식을 되찾지 못해 119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고 보니 동서가 그 당시 먹고 있던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으로 쇼크가 와서 쓰러진 거고 저는 전혀 의도치도 않게 동서의 목숨을 살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물에서 건져냈을 때 보따리를 달라 할 정도로 아나무인은 아니었어요. 그 후로는 먼저 전화 형님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과 저는 의아하고 솔직히 좀 왜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궁금하기도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동서는 되게 어색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가 무슨 심경의 변화로 그렇게 불러낼 때 모른 척 하더니 이제 먼저 만나자고 하냐고 하니까 동서는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다 결혼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남은 어차피 남이고 가족이 최고더라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들이 나 쓰러져서 입원했다는데 병원에 한 번 문병도 안 오고 저랑 그렇게 사이 안 좋던 형님이 응급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 챙겨주는 모습 보고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알아요. 제 성격이 좀 쌀쌀맞은 거. 아무튼 우리 애들 나이도 비슷한데 우리가 잘 지내면 애들도 평생 친구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예전같이 선 긋고 밉살 맞게 행동 안 할게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렇게 자존심 세고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동서가 그래도 응급실 사건을 계기로 조금은 달라질 생각을 했구나 했어요. 남들에게 기대 못할 기회를 가족은 조금 더 너그럽게 줄 수가 있잖아요. 저랑 형님은 그래도 이제 잘 지내보려고 먼저 한 발자국을 내디딘 동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와 형님, 아니 특히나 저는 그 기회를 제공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됐습니다. 동서와 어느 정도 사이를 개선하고 덩달아 남편과 서방님도 사이가 원만해졌을 때 가족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대신 남편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직원들 인원 감축과 동시에 연봉 절감과 직위 자청까지 일어났죠. 당시 과장이었던 남편도 회사에 분 피바람을 피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어마어마한 연봉 하락과 좌천이라는 결과에 이럴 거면 차라리 그만두라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고요. 회사가 점점 기울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도 했고 그곳에서는 미래도 보이지 않았기에 남편은 큰 마음을 먹고 퇴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간의 실무 경험을 살려서 본인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불안하긴 했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의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서 사업 자금을 끌어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고 유능했던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자마자 우왕좌왕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남편은 벌려놓은 게 있으니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잠도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기 위해 1년 동안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들인 노력이 성공에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사업은 일말의 흑자가 아닌 적자만 냈고 시간이 흘러 시작할 때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할 때가 왔어요. 은행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온 거죠. 생활은 어떻게 제 월급으로 유지가 됐지만 대출금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동창 중 하나가 급하게 돈을 갚아달라고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 이자까지 나가야 하니 다 따져보니까 다음 달까지 3천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사람이 진짜 곧 산사태 마냥 무너져서 나를 질식시킬 만한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막막했어요. 돈에 쫓기는 기분이 바로 이거구나. 정말 사람 피를 말리다 못해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남편은 본인이 벌려놓은 일이 이 지경이 됐다는데 좌절했고 그걸 지켜보는 전 더 죽을 맛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야 했기에 저는 친정 부모님과 동생에게 사정을 해서 어떻게 2천 정도는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남편이 사업 초기에 손을 벌려서 더 이상 손을 벌릴 염치가 없었고 아주버님도 도움을 주신 후였어요. 사면 초가 전진도 후퇴도 바닥으로 꺼질 수도 하늘로 솟구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당장 어쩌지도 못하는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바로 동서였어요. 그맘때쯤 사이가 좋아졌다고 착각한 동서 말이죠. 백화점에서 하루에 3,400 쓰는 걸 우습게 하는 건물주 딸인 동서 말입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을 했어요. 진짜 한번 말이나 꺼내볼까? 아니면 아닌 거고 만약 되면 평생 은인으로 모실 각오까지 하고요. 저는 바위덩어리 같은 다짐을 목구멍으로 삼켜내고 동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동서가 좋아하는 양념갈비 재워놨으니 조카 유치원 보내고 잠깐 들러서 점심 같이 하자고 말이죠. 동서가 원래 제 음식을 좋아했기에 단번에 오케이를 했고 저는 동서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심을 했습니다. 눈앞에서 지글지글 달콤하고 윤기 도는 갈비가 익어가고 있어도 제 머릿속에는 언제 동서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까 뿐이었어요. 그런 제 속을 모르는 동서는 하고 있다던 덴마크인지 프랑스인지 하는 다이어트도 있고 고기를 2점, 3점씩 먹고 있었죠. 저는 동서의 배가 어느 정도 찼을 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동서, 혹시 서방님한테나 형님한테나 지금 우리 남편 상황 들었어? 네? 뭐요? 아, 작은 아주버님 하는 사업이요? 뭐 투자인가 그랬죠. 계속 적자만 난다는 건 들었어요. 근데 원래 사업은 3년까지 흑자 볼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많게는 5년 정도의 사업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때 일을 벌려야 안전하다고. 그치, 맞아.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너무 만만히 봤어. 남편이 사업 시작하고 빌린 돈만 산더미야. 매 시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인데 동서, 정말 내가 이런 말 꺼내기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고 진짜 부끄러운데 진짜 더는 어떤 해답이 안 나와서 이렇게 동서한테 부탁하는 거야. 혹시 나 딱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네? 1,000만 원이요? 어, 정말 내가 2달 안에 갚을게. 나 곧 있으면 만기되는 적금도 있고 절대 그 은혜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래. 다른 건 다 미뤄도 동서한테 빌린 돈은 약속한 기간 안에 갚을 테니까 제발 나 믿고 빌려줘. 부탁이야. 동서는 한없이 자세를 낮춰서 한 제 부탁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물을 마시고 우물거리면서 입가심을 하고 휴대폰을 들어서 뭘 확인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 동안 제 피는 더 말라 바닥을 보였죠. 그리고 이내 동서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뭐 못 빌려줄 것도 없죠. 가족 좋은 게 뭐겠어요. 정말? 동서 정말 근데 가족이라고 해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하는 거 형님도 알고 있죠? 제가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월 이자 5%에 기간은 6개월, 딱 반년 드릴게요. 어때요? 차용증 쓸까요? 순간 동서가 뜯던 갈비에서 나온 뼈로 얼굴을 맞은 것 같았네요. 저게 대체 어디서 나온 조건인 거죠?
동서는 마치 아량을 베푸는 사람처럼 인자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움에 인상을 구겨가면서 말했어요. 동서, 차라리 빌려주기 싫다고 그래. 1,000만 원에서 5%면 50만 원이고 6개월이면 300만 원이야. 내가 그 정도 이자 줄 여유가 있으면 동서한테 돈 얘기 안 하지. 제가 언제 빌려주기 싫대요? 형님, 원래 어디서 빌리든 이자는 붙잖아요. 제가 그래도 가족끼리 너무 팍팍하니까 10%도 아니고 딱 5%만 받겠다는데 이것도 힘들다고요? 통장에 1,000만 원 여윳돈도 없어서 절박한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누가 보면 동서 전문적인 사채업자인 줄 알겠네.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그래도 요즘 사이가 좀 괜찮아진 것 같고 내 상황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리가 없지. 사람이 단기간에 바뀌면 갈대라고 하잖아. 동서, 오늘 내가 한 말 못 들은 척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빚을 져도 동서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빚지는 거 아니지. 무슨 꼴을 보려고? 저희 사이에는 삭막하고 차가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얼굴에는 우울한 살기가 도는데 누구 하나 입을 안 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 싶어서 봤는데 시어머니 두 손에 바리바리 들린 짐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보기 안쓰럽다고 한 달에 2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근데 가게 일이 바쁘니 늘 제가 가지러 갔었는데 그날은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어머님, 저 부르시지 직접 오셨어요. 어떻게 매번 일하는 애를 불러. 오늘 너 빵집 휴무라고 했잖니. 쉬는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둘이 점심 먹고 있었어. 근데 둘 다 표정이 왜 그러니? 맛있는 거 먹고. 저는 표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재채기 마냥 숨겨지지 않았나 봐요. 동서도 뚱한 표정 그대로였고요. 요새 사이가 좋아졌다고 보기 좋아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또다시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셨는지 무슨 일이냐고 싸웠냐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또 돈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 너무 억울해요. 글쎄 형님이 먼저 1,000만 원이나 되는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조건을 다니까 바로 뭐라고 하지 뭐예요? 제 딴에는 형님 생각하고 괜히 돈 문제로 감정 상할 일 없게 적절한 조건 제시했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시잖아요.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돈? 아휴, 나윤아, 또 무슨 일 있니? 아니, 정희 너는 무슨 조건을 달았는데? 네? 아, 별것도 아니에요. 월 이자 5%에 차용증 쓰고 6개월 안에 갚으라고요. 뭐? 이자? 아니, 1,000만 원에 이자 5%면 그게 얼마야? 50만 원이요, 50만 원. 요새 그 정도 이자 받고 빌려주는 데가 어딨어요. 진짜 거저죠. 근데도 형님은 예전에 악감정이 안 풀리셨는지 저 같은 애한테는 돈 안 빌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억울해서 진짜. 솔직히 진짜 급했으면 이 조건도 감지덕지. 어? 그때였습니다. 제게 눈을 흘기면서 시어머니께 억울함을 토로하던 동서의 얼굴이 거의 170도로 돌아가게 된 게 말이죠. 동서의 말을 가만히 듣던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반찬통이 든 쇼핑백을 던져두고 그대로 동서 앞으로 가서 동서의 뺨을 쳐버린 겁니다. 매번 넘치는 것처럼 자랑하던 돈 차라리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가족끼리 돈으로 사람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어머님, 넌 어떻게 애 낳고 몇 년이 지나도 애가 달라지지가 않니? 어쩜 이렇게 철이 없고 애가 못 됐어. 내가 저 결혼하고 네 형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굴었는지 모를 줄 알아?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건 그래.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데 네 목숨 살려준 나연이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너 지금 몸에 아무 문제 없이 숨 쉬는 게 누구 덕분인데. 나윤이가 쓰러진 너 발견해서 응급실로 데려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돈으로 모멸감을 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사람이야? 어머님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님이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제 돈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왜 빌려주겠다는 제가 욕을 먹고 이렇게 맞아야 하는 거냐고요. 네가 그냥 빌려주겠다고 했니?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고 진짜 절박한 가족한테 돈으로 수치심까지 주는 게 어떻게 그냥 빌려주는 거야. 사람 괄시하고 영혼에 상처를 주는 거지. 나는 도대체 너란 애를 이해할 수도 없고 가족으로서 인정도 못하겠다. 내가 너 희재랑 이혼을 시키든 아니면 아예 내 아들하고 인연을 끊든 해서 앞으로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거야. 이혼 얘기와 연을 끊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동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저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하게 뜬 도끼 눈을 감추고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사실 제가 그냥 해본 소리예요. 혹시 형님이 돈으로 문제 일으키실까봐. 사람이 돈을 막 빌리다 보면 경제관념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 사실 이자는커녕 형님한테 돈 빌려주고 안 받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저한테 1,000만 원은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눈물겹게 생쇼하지 마라. 누가 그 말을 믿겠니? 그리고 네가 용서를 빌 건 내가 아니라 네 형님이야. 나윤이한테 싹싹 빌고 꿇어서 용서 안 받으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나는 이제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아쉬울 때만 가족이지. 그 꼴 보기 싫은 행동을 다 했어도 다시 너 받아준 형님한테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앞으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살면 네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 거다. 너 혼자 돈 끌어안고 외롭게 죽는 거야.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단호하게 제게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아는 척도 안 하고 가족으로 인정도 안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동서는 그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지만 솔직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나 봐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 꼴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형님에게 들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한 번 더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기 위해 찾아갔는데 시어머니는 집으로 그 둘을 들이긴커녕 아예 그간 동서에게 받은 선물을 모두 싸서 동서 앞으로 내던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죠. 내가 나중에 네가 나한테도 이자 운운할까 무서워서 이것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다 가져가. 다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고 이제 너도 저거랑 갈라서거나 네 형수가 용서하기 전까지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가족한테 돈으로 모멸감 주는 애는 평생 내 가족 될 일 없어. 시어머니께서는 진짜 대쪽 같으셨어요. 그리고 급했던 1,000만 원도 저희에게 빌려주셨고요. 왜 셋째한테 빌리려고 하다가 그 꼴을 보냐고 본인에게 먼저 오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동서는 저보다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게 사과는 안 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께 선물 공세를 했다고 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시어머니는 집으로 배달되는 한우 선물 세트며 꽃바구니며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전부 동서에게 되돌려 보내셨고 마지막 수단으로 동서가 조카를 데리고 시댁에 갔을 때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동서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냉대와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온 가족과 단절되는 것을 참지 못하겠는지 제 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형님과 함께 브런치를 먹고 커피를 한잔하기 위해 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집 앞에 진짜 오랜만에 보는 동서가 서 있는 거예요. 동서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던 살이 쪽 빠져서 저를 보자마자 바로 무너지듯 울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끄끄거리는 소리까지 내가면서 힘겹게 말했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저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동서가 시댁에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뒷배에 든든한 친정이 있으니 아쉬울 것 없나 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동서를 용서하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가 제게 사과를 했고 용서를 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노여움을 푸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뜻을 받아들여 주셨지만 금방 모든 감정을 털어내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나름대로 동서를 예의주시하면서 기회를 주시기로 한 거죠. 동서는 제게 용서를 받은 후에 진짜 동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먼저 저나 형님에게 연락을 해서 어디 스파를 예약했는데 다 같이 가자. 호텔 수영장에 애들 데리고 가자. 연말에는 다 같이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자 등등. 그간의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를 했죠. 그러다가 동서가 술에 취해서 속 이야기를 터놨을 때 동서가 시댁에 집착하는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딸이지만 부모님께서는 사이가 소원하시고 외동딸인 동서도 있는 둥 마는 둥 하셨대요. 그래도 결혼해서 서방님을 데리고 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시큰둥해서 진짜 본인을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시댁에 더 애정이 갔다고. 근데 자신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행동이 엇나갔고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비싼 선물이나 좋은 곳에 같이 가는 것밖에 몰랐다고요. 모두 나름의 사정과 배경이 있잖아요. 동서도 모나고 어설픈 행동에 대한 변명거리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서는 이제 변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속을 터놓고 가까워지니까 세상 애교쟁이의 주접이 수준급이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베이커리가 문을 닫아서 제가 본의 아니게 실직자가 됐는데 동서가 그 소식을 듣더니 진지하게 제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형님 솜씨를 알잖아요. 그냥 섞이기엔 너무 아쉬운데 제가 투자할 테니까 디저트 카페 차리실래요? 저는 경영만 하고 실질적인 사장 겸 파티쉐는 형님인 거죠. 진짜 자리만 괜찮으면 대박 날걸요? 빈말이어도 꽤 솔깃한 제안이지만 그때쯤 남편이 지인의 도움으로 재취업을 해서 빚은 남아있긴 했지만 상황이 안정된 상태였거든요. 월급은 300이 안 됐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살면서 천천히 빚을 갚아갔죠. 딸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바로 일을 시작할 생각도 있었기에 동서에게는 그냥 말뿐이라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텐데 사실 이 사연도 동서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제가 채널을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동서가 얼마 전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이 채널을 듣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여기에 저희 둘 얘기 보내면 바로 채택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창피하지 않겠어? 어쨌든 떳떳한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 웃어 넘기지 못하면 아직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래요. 나중에 그 얘기하면서 하하호호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어야 진짜 반성하고 변화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라고요. 형님, 우리 여기에 사연 보내볼까요? 이 사연은 사연 속에서 무개념으로 그려진 동서가 오히려 신이 나서 먼저 제안을 하게 돼 보낸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동서는 과거 본인의 과오와 철없는 행동을 만인에게 보여주고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한 번 더 제게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는 일종의 의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저도 동서도 서로 이 정도로 가까워질지 상상도 못했는데 모두 시어머니의 영향과 도움이 컸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저희 시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연이 소개될 때쯤 제 옆에서 같이 듣고 있을 동서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동서가 너무 미웠는데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고 뼈를 깎아내는 심정으로 변화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변한 모습이 변치 않고 우리 둘 사이도 변치 않고 이렇게 친구처럼 가족처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유해한 관계는 빠른 청산이 필요하지만
어떤 관계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거쳐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아예 회복 불가능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훗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관계로 변화하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